국가심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것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김가원 국장님이 그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미래의 새싹이라고 오늘 본인을 대신해서 주성희 간사님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주성희 간사님이 첫 발표죠. 네. 다 뜨거운 응원의 박수로 이렇게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귀엽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성희 간사님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주성희 간사라고 합니다. 저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제16조 착취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4년 대규모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 유엔에 보고된 이후로 정부는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조사와 가해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정보를 아직까지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노동착취, 성착취 그리고 폭력과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처벌이 많이 미약한 상태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슈로는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급이 미흡합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한국의 염전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처벌 및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를 아직까지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21건의 확정된 형사판결 중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되어서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무려 15건에 다달합니다. 이 중에서 6건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인정이 되었고 징역이 5년 선고된 한 건을 제외하면은 그 피해자들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부터 최장 3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가해자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진 사례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도 그 학대 피해와 비슷한 사건들은 끊임없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중앙장애인권익공호기관이 2020년에 발표한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착취 정책 마련안을 보시면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27건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농업업, 축산업 등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으며 40년 이상 노예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람이 4명 그리고 30년 이상인 사람이 3명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들의 처벌은 매우 미약했는데 2016년 법원은 장애인 노동 착취를 한 사례에서 8년 9개월간 착취를 한 가해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2017년에는 23년 동안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가해자에게는 1년 6개월의 되게 짧은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0년 동안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한 사례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 두 명의 피해자를 각각 15년 1개월, 14년 4개월 동안 노예처럼 착취한 사람은 징역 2년밖에 선고하지 않았으며 17년 동안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부부에게 형이 집행을 유예하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 처벌과 배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장애인 대상 착취, 폭력, 학대에 대응할 만한 법체계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보호 의무자에 대한 학대가 형중 가중 사유가 아닌 감경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를 악용한 현대판 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아니라 돌봐주었다라는 관계로 혐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매우 약한 처벌을 내리는 관행이 수사기관과 법원,
노동부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적장애인들이 수사 절차에서 변호사나 진술조력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곳에는 아직까지 장애인 서비스 체계가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진술조력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후 지원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은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권익공호기관과 피해 장애인 쉼터는 예산 부족 그리고 인력 부족, 시스템의 부재로 신체적 심리적 회복, 소득 및 취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피해 이후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2018년 3월 서울의 잠실 야구장에서 지적장애인이 17년간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고 매우 적은 임금을 받았으나 이마저 친형이 모두 가로챈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형은 국가의 지원금마저 횡령하였고 피해자는 관객들이 버린 음식물을 먹으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2019년 4월 검찰은 지적장애인의 형이 장애인을 돌봐주는 관계였으며 임금과 지원금을 가로챈 것은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 준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는 사건의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장애인 단체는 검사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고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 권고를 위한 질문으로는 장애인 대상 착취, 폭력, 학대, 그리고 특히 노동 착취의 처벌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은 무엇이고 법적인 개선 및 수사관과 법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호 의무자에 대한 학대가 엄벌이 아닌 선처의 사유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착취, 폭력, 학대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와 진술 조력인의 조력을 받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권고를 위한 질문 사항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장애우관문제연구소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이슈로는 착취, 폭력,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 유형의 유형별로 강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강력범죄 피해자 쉼터에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쉽게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학대 피해자의 유형별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분리해서 별도의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장애 아동이나 장애 노인 그리고 장애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지원 체계에서 이 유형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이 전국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직원 수는 입소하는 장애인들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이런 모든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서 모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권익공호기관과 발달장애 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의 연계가 원활하다고 보고되었는데 두 기관과 역할이 중복되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원활한 업무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후견법인이 학대 피해자를 지원한 예는 거의 없으며 후견 제도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는 합리적인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쉼터에 장애인의 입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착취, 폭력, 학대의 피해자가 적절한 신체적, 심리적 지원과 그리고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공호기관과 쉼터의 예산을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이 내용들을 권고를 위한 질문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8개의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장애인 수용 시설의 일부를 할애하는 형태로 현재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예산이 적어서 이 쉼터를 대부분들의 학대 피해 장애인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를 이용한 장애인들의 43%가 퇴소 이후에 장애인 시설에 입소했고 지역사회로 자립한 경우는 20.5%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시설에서 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95%, 쉼터 퇴소 후에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학대가 발생한 지역에 재입소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학대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시설로 되돌아가서 다시 학대를 받는 것으로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착취폭력 학대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권고를 위한 질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그 주성희 간사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뭐 떨린다고 하더니 떨리기는커녕 아주 또박또박 본인 할 말이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성희 간사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그 NGO연대 그 운영 부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우리 여정연의 우리 김혜영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장애 여성에 대해서 쟁점 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6조 그 장애 여성 조항에 대한 쟁점사항 중심으로 4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성의지적 장애인 정책의 부재입니다. 2020년 장애인 지원 분야 정부 예산은 3조 2,300, 1,022만 2,100만 원. 이 중에서 그 장애 여성 지원 예산은 0.84%로요. 전년 대비 오히려 2,8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의 장애 여성 관련 정책은 임신, 출산 등의 지원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의 장애 여성에 대한 어려움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적인 장애 여성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기초한 그 장애 여성에 관한 통계 자료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문항만 장애 여성을 분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에 대한 권고를 위한 질문 사항은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장애 여성 정책의 접근 방식을 임신, 출산 지원 중심의 가족 지원에서 장애 여성 당사자 지원으로 전환해 그 장애 여성의 권익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의지적 관점의 장애 여성 정책 환경 마련을 위해서 주기적인 장애 여성 통계 구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계획조차 없는 장애 여성의 고용 확대 문제입니다. 2017년 장애 여성 고용률은 21.4%로 전체 그 여성의 고용률 50.8%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 여성의 실업률은 7.4%인데
이는 그 장애 남성의 실업률 6.3%보다도 높고요. 전체 여성의 실업률 3.7%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장애 여성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 여성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인 2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3만 원에 불과합니다. 고용 형태도 77.8%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권고를 위한 질문 사항은 고용률 21.4%의 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평균 94만 원에 불과한 이 장애 여성의 열악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장애 여성 채용 목표제 등의 그 장애 여성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 적극적인 조치, 제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슈로는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강화 문제인데요.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죠. 현재 후속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후속 입법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장애인 의사의 반환은 인공 임신 중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에 대한 권고를 위한 질문 사항은요. 낙태죄 폐지 이후 후속 입법 과정에서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과 의사의 반환은 인공 임신 중절을 막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가, 또 후속 입법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그 이슈 네 번째 사항은 만연하는 장애 여성 폭력, 또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인데요. 남성 배우자에 의한 여성 장애인 가구 내 폭력은 2013년 기준으로 약 30%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10가구 중에서 3가족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가정 내의 폭력도 전체 가구의 6.1%로 남성 장애인 5.5%보다 여성 장애인 7.0%로 1.5배 더 높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가 11만 1,123건으로 장애인 상담은 2만 4,606건으로 전체의 21.1% 수준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총 3,2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 기준으로 현재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 167개소의 14.4%인 24개소, 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0개소 중에 단 10개소, 33.3%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시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습니다. 특히 장애 여성의 경우에는 이동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거주지 근처에 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는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그 보호시설 연계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경기도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요. 경기도에는 한 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또 한 개의 특별 지원 시설 단 2곳뿐이라 연계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그 상담소 4개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밖에는 없습니다. 상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역적으로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입소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비장애인 그 시설이 있지만 장애가 있다고 해서 또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일상생활에 불가능하다고 해서 입소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물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겪는 활동가들의 어려움이 크죠. 비장애인 활동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데, 그러함에 정부의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확대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 피해자들의 자활과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시설 등을 설치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입소 기간을 2년에서 4년보다는 더 장기적인 기간으로 늘려야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을 위해서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공고를 위한 질문 사항은 장애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그 통계 생산을 바탕으로 한 장애 여성 폭력 피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특화된 전담 보호시설의 운영과 또 사후 자립 지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설명이 권고를 위한 질문 사항에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이슈에 대한 내용으로 6조 장애 여성에 대한 그 쟁점 사항 이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두 분의 장애인 권리 위원 두 분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유용한 피드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자인데요. 우리 NGO연대 그 보고서 총괄위원장님이시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실장님이신 우리 이용석 실장님이 나오셔서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안전 감염병에 대해서 쟁점 목록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정책실장 이용석이고요. 보고서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 이 역량가가 사업에 장애인 안전을 위한 CRPD 11조에 대한 거를 저한테 좀 해달라고 해서 뭐 작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재난안전에 대한 문제는 비단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촉발되긴 했지만 그 전부터 계속 이슈화 되었던 중요한 우리나라 정책 안에서 중요한 소재이긴 했었습니다. 보면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11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력 충돌, 그래서 긴급 사태, 그리고 자연 재해 발생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당사국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안전종합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올해 아마 5차 안전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또 당연하게도 장애인에 관련된 문제가 또 빠져 있어서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는 그냥 장애인 종합 재난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찾아보면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2016년도 구마모토 지진, 2017년도 포항 지진의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재난에 취약한지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2019년도 고성 속초에서 산불 났을 때, 그다음에 포항 경주에서 지진 피해가 났을 때 장애인 당사자들이 꽤 많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통계조차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비장애인 사망률 0.83에 비해서 약 2.4배가 장애인들이 높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던 오나가와촌에서는 장애인 사망률이 무려 15.6%인데 반해서 비장애인은 5.9%.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재난 상태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매우 취약하다는 상황은 외국이나 우리나라 대충 비슷해요. 우리나라 국가 화재 통계에 보면요, 장애인 화재 사망자 수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약 4.7배가 높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현재의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재난해 같은 경우에는 초기 경보, 그다음에 긴급 상황 대처, 그다음에 회복, 진정, 그다음에 예방 이런 상황.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순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장애인은 초기 경보 시에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것,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의 물리적 대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대피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되게 대단히 잘하게 했었던 거 있죠. K 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상황을 많이
그 역경을 딛고 잘 견디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K 방역에서는 시스템이 완전히 제외돼 있었어요. 딱 장애인들에 대한 K 방역 시스템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됐던 게 코호트 격리. 그냥 가둬두는 거죠. 각 시설에서 일어났던 대구나 칠곡 쪽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부분 다 코호트 격리로 대응을 했고요. 6월달에 올해 6월달에 장애인 감염병 예방 매뉴얼이 나온 이후에 SRC나 그다음에 라팔로의 집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참가를 했을 때에도 역시 코호트 격리로 대응했습니다. 사실은 그 매뉴얼 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임시 시설을 만들어서 1인 1실 그래서 분리 수용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국제장애인연맹 아이다에서는요 각 국가의 이제 코로나19 장애인 대응 방법을 권고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이제 권고를 했는데요.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와 생활 조건, 공공요체를 가져올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 훼손까지 얘기를 했고요. 또 코로나19 감염 시 장애인이 겪는 의료 불평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의 조치와 역할의 준비까지도 모두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물론 이제 이런 아이디어의 발표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K 방역으로 대처를 해왔고요. 그것은 뭐 여러분들도 모두 겪어서 아시다시피 이렇다 할 권고나 그다음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4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안에 역시 장애인들이 취약계층으로서 안전 취약계층으로서 제대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박스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전체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예요. 제4차 국가안전기본관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첫 번째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 화재, 가스 감지기와 응급 호출 장비 설치 확대. 이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 교육하겠다는 것과 농어촌 지역의 노인, 여성, 장애인,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에서 취약계층 찾아가는 119 안전 체험 교육을 끊임없이 왜 우리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내는 거는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갖춰서 현재 국가안전기본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재난전 이 원고를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에 대한 그 재난 대응에 필요한 3가지 접근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물리적 접근권이에요. 이동이라는 거 문제.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게 그거죠. 수직적 이동이 있고 수평적 이동이 있는데 대부분 재난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수직적 이동이거든요. 계단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이동으로 이어지는 그 이동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민방위 주민 대피 시설이 우리나라에 18,871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임시 주거 시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난 이후에 임시로 살 수 있는 주거 시설이 이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가 13,633곳이 있는데 그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정보적 접근권 같은 경우에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속초 고동 산불 당시 그다음에 코로나 처음 초기 대응에 수호 통역이 없었죠. 그 이후에 이제 장애계 쪽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제 개선되긴 했지만 당시에 재난 대응의 첫 번째 책임을 지고 있는 KBS조차도 특보를 시작한 지 이제 8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겨우 이제 수역 통역을 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장애인 당사자들은 뭐 정보를 알아야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접근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포항에서 그러니까 그 지진을 경험했던 한 장애인분을 만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이신 분이에요. 근데 포항에서 이제 지진이 났는데 시계가
이제 벽시계가 떨어질 정도로 강하게 이제 지진이 났는데 본인은 집에서 아무것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고 해요. 다행히 6층에서 동네 아주머니가 이분을 이제 겨우 이제 끌어내서 1층으로 대피는 했는데 그 이후의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가 좀 추웠는데 끊임없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맨바닥에 계속 한정없이 누워서 본인을 누군가가 케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결국 그것도 결국 가족이 뒤에 가서 케어를 한 상태였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분은 신변 처리를 다 하는 상황이라서 되게 무척 수치스러웠다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어느 토론회에 가서 코로나 확진을 받은 그 장애인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코로나 확진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다 물어봤더니 119 앰뷸런스가 온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확진된 상태니까 들것을 바닥에 깔아놓고 기어서 타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잘 걷지를 못하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라서 굴러서 들것에 실려갔다는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추후에 이제 병원 가서도 휠체어가 제공이 안 돼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결국엔 재난은 장애인들에게는 이중의 재난이 된 상태고 일상에서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으로 돼서 매우 곤란을 겪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번 CRPD에서 작년에 우리가 1차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저희는 최소한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문제만 그 당시에 그 권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전염병이 창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재난에 대한 문제를 범위를 좀 더 키워서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평등한 재난 안전 기반이 구축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보는 재난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재난은 단순히 화재나 지진 등 물리적 재난이나 감염병 창궐에 국한하지 않으며 차별받는 일상적 접근권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다음에 접근권의 제한은 결국 전염병 창궐을 포함한 재난 상황에서 극한의 차별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일상적인 이동의 제한들이 결국 재난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주 극대화돼서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각종 재난 대응 매뉴얼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 그 관점이 조력자 관점이에요. 장애인들을 누가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한 문제로 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내내 보면 장애인이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교육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정보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재난을 맞닥뜨렸을 때 장애인들은 결국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피해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난 대응에 대한 문제는 민간 영역에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최소한의 물리적인 재난 대비에 대한 논의가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각 담당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 내의 장애인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체중증 장애인만이라도 관리해서 일일이 체크하고 그다음 재난 시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해서 제11조에 의한 그 장애인 재난 대응 체계의 구축을 민간 보고서에 담아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오면서 이건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 안에서도 장애인의 재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더 깊게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면 앞서서 우리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주제 발표해 주셨던
학대와 착취 그리고 여정연에서 얘기해 주셨던 장애 여성 그리고 좀 전에 발표해 주신 이용석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장애인 재난안전 요 세 가지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신혜수 위원님과 김미연 의원님께서 코멘트를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저기 하실까요? 네, 네. 그러면 마이크를 네. 네. 쇠 마이크로 해서 네. 비전문가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차례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착취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는 보고서를 잘 쓰신 것 같고 질문도 잘 작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제 2014년에 심의를 받았잖아요, 1차. 그리고 그 다음인데 여기 그 첫 페이지 보면 그 이제 사건이 몇 건의 사례가 있었고 뭐 그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떻고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 이제 그런 거를 쭉 했어요. 그래서 대강 알기는 하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위원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그 연도별 그런 것을 좀 더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27건의 사례가 그러면 지금 6개월간 27건의 사례잖아요. 그러면 2014년에 심의를 마치고 나서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해서 쭉 그 심의를 받을 때까지 매년 이렇게 보도되거나 밝혀진 사례가 적어도 몇 건인가 그렇게 좀 조금 더 큰 틀에서 이것을 하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2018년 6개월 동안에 27건이니까 다른 거는 더 많겠죠. 그래서 좀 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그 한도로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례인데 이렇게 처벌은 미약하고 지원은 도대체 없고 이제 그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잘 설득력 있게 하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야구장에서 쓰레기 했던 뭐 지적 장애인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례 중에 요 사례를 보면 사실은 내용은 정말 이렇게 심각한 그런 것이다라고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이 전국에 17개소가 있는데 뭐 직원이 굉장히 적다든지 그런 그 열악한 조건에 대해서도 잘 하신 것 같고 조금 문장이 약간 매끄럽지 못한 거는 있지만 그런 거는 여기서 제가 지적을 안 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또 하실 거니까 네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여성 조항은 조금 더 자료가 많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예를 들면 이슈 1 그러면 성인지적 장애인 정책 부재 그런데 실제 내용은 통계가 없다.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마 성인지적인 그런 정책이 없으니까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슈를 성인지적 장애인 정책 부재 물론 그게 맞지만 우선 통계의 부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 통계의 부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현실을 짚고 거기서 권고를 그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권고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권고를 위한 질문은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위원회 입장에서도 두리뭉실하게 일반적인 그런 권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명확한
구체적인 권고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고서에 없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으면 하나도 없다. 피해자 보호 여성 장애인 서울시 피해자 보호 시설이 하나도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다 놓고 각 시도별로 여성 장애인 피해자 보호 시설 또 상담소 피해자 보호 시설 해가지고 그것을 일반 시설 수하고 비교해서 인구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통계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서울시가 없다고 하니까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이 인구가 많은데 그렇게 없으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잖아요. 경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전체적인 전국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일반 여성과 비교해서 또 장애 남성과 비교해서 각각의 상황에서 얼마나 현실이 열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설명과 또 거기에서 보다 정확한 구체적인 권고를 위한 질문,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장애 여성의 고용 부분은 그래도 그런 점에서는 좀 더 내용이 전체 여성 고용률하고도 비교하고 남성하고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열악하다, 그렇게 비교를 해주셔서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진 질문은 지금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강화, 이 부분은 사실 정부가 국회가 올해 안으로 입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근데 아마 이 질문지를 보내게 될 시점은 내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게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봐가지고 올해 안으로 낙태죄 형법에서 그걸 처벌하는 조항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계속 모니터해서 이거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설명 가지고는 정확하게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문제가 뭔지가 더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인해서 낙태가 좀 더 자유롭게 되면, 그러면 장애 여성의 경우에는 원하지 않을 경우에라도 낙태가 강요될 수 있는 거가 걱정이 된다든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써서 그럴 때 무엇을 어떻게 이 위원회가 공고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을 법적에 단서 조항으로 달아야 되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법을 또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의논하셔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너무 두리뭉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특히 의사에 반하는 인공 임신 중절을 막기 위한 법률적인 거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그냥 정부에다가 답변을 그냥 던지는 그거는 말고 이러이러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을 정부가 지금 갖고 있냐, 그렇게 좀 더 아주 보다 구체적으로 마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게 전체 장애인 상담이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의 22.1%인데 실제로 상담소는 14.4%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좋은 대비인 것 같고, 그런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지금 3,27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체 성폭력 피해자는 몇 명인가? 그게 파악이 됐으면 그것도 비교를 해주시면 전체 성폭력 피해자 그 중에서 장애인 피해자는 이만큼인데 그건 상담소도 모자라고 보호시설도 모자라고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전국적으로 그게 보호시설이 분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사실은 이게 각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역적인 격차, 지역에 따른 차별 그런 것도 계속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 군데 쏠려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지적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지금 11조 위기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제가 어저께 그 자료를 읽으면서 그 이베크 체어, 예, 그게 뭔가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한 3개쯤 봤습니다. 그래서 이베크 체어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도 그 계단 내려가는 거 그런 거 좀 해서 저도 배우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그 계단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니까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각 아파트마다 입구에 하나씩 해놔야 되는지 아니면 층마다 해놔야 되는지 뭐 우리 장애인 주차장 있는 것처럼 그런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그 제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저도 모르니까 그 도피용 그 장애인용 의자 휠체어 사용자 또는 걸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이게 노인에도 해당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노인 되면 다 장애인 되니까 그래서 잘 배웠고요. 한 가지 그 맨 앞에 그 재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예를 들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그다음에 2017년 포항 지진은 국내로 들어가야 될 거가 국제로 잘못 그 앞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돼야 되고 조금 이렇게 문장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조금 그런 의문이 있는 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잘 다 이해할 수 있게 잘 다 쓰셨고 그 맨 마지막에 4번 제언에서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평등한 재난 안전 기반 구축 이건 아마 그 SDG Leave No One Behind 그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리식으로 번역할 때는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그게 한국식으로는 이상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뭐 또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남겨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재난 상황, 위기 상황 이쪽은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이게 저 재난 위기 상황 담당은 지금 저 행정안전부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게 이걸 잘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제가 좀 궁금한 사항 중에 좀 하나 또 추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좀 이게 좀 이슈화돼 논쟁이 될 수 있는 이슈인데 그 재생산권이 네. 이 부분이요. 꼭 장애 여성 부분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기선택권에 대한 데서 이제 지자체 결정이 나면서 예를 들어 장애아를 임신했을 경우 그런 그 낙태에 대한 부분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데 이랬을 때 아동의 생명권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자기 선택권에 대한 권리 두 가지의 권리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됐을 때 이건 네. 장애 여성 입장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사실 1차 보고서 할 때 그 김미연 의원님하고도 얘기하고 이게 여성계와 장애계가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성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임신중절의 기회를 넓히는 거가 그쪽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애계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동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것을 두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일단 아동 여기서 이제 태아에 대한 권리를 아동에 대한 권리 또는 생명권으로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권 조약은 이미 태어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그 용어상.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과 자유롭게 태어난다. 저 세계 인권선언 1조의 그 정신에 보면 그래서 태아가 무슨 그 권리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시각으로 보진 않아. 일단 태어났을 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재상선권 가지고도 그거를 어떻게 용어를 할까가 이제 굉장히 조금 예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상에 있는 그 낙태 허용의 조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왜냐하면 자녀한테 그게 그 유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뭐 그 태아가 그 비정상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낙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법조항이.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을 하느냐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 의사에 반해서 낙태를 할 수 있는 그거는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뭘 어떤 반대 논리를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모자보건법상의 그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어떻게 새로 되느냐가 관건이고 지금 형법상으로는 또 모자보건법에 있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냥 저 낙태를 한 사람, 그다음에 낙태를 도운 뭐 의사라든지 의료 인력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만약에 그 형법에서 그게 형법이 이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조항이 삭제가 되면 모자보건 아까 말씀하신 그 조항이 그 모자보건법 제 14조 1항이잖아요. 네네. 유전이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는 것 자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형법을 수정하면서 다른 관련 법의 조항도 뭐 네. 어떻게 고치라든지 뭐가 나올지 그거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어떤 논의가 나왔냐면 그 정부안이 나왔잖아요. 정부안이 나와서 24주까지 네네. 뭐 이런 일을 한정성을 네네. 24주가 아니고 14주. 14주. 네, 14주인가 그렇게 돼 근데 있어요. 모자보건법 제 14조가 그렇게 되면 존치가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낙태법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버리는 상태가 돼서요. 그러니까 네. 14주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논의로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근데 지금 여기 그 여장연에서 쓴 보고서를 보면 여성 장애인이 그 재생산권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게 무슨 지점인지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여장연 쪽에서 재생산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네. 낙태를 종용받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끊임없이 시설에서 불임 시술 강제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문제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낙태를 강요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 장애인에 대한 낙태 종용이라든지 강제 그 불임 시술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미 안 되는 걸로 다 국제적으로 다 정평이 나 있어요. 근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지금 우리가 금지돼 있는 것을 정부가 제대로 모니터를 못하고 방지를 그렇죠. 못하는 거의 문제지 그게 새로운 거를 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국제적으로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그 특히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그 개인 진정을 통해서 확립한 어떤 판례는 뭐냐면 뱃속에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여성이 심각한 병이 있거나 그래서 이걸 낙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애는 문제가 있어갖고 이게 비정상적이라서 태어나면 죽을 게 확실해요. 그냥 뭐 장애 무슨 뭐 간단한 뭐 손가락이 6개라든지 뭐 그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태어나면 죽는 거가 너무나 확실한데도 너는 임신했으니까 생명 존중 카톨릭의 그런 것 때문에 낙태를 안 시켜가지고 그 브라질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 하면 13살인가 4살 때 소녀가 강간을 당했어요. 이웃집 뭐 30몇 살 난 사람한테. 그래갖고 얘가 자살을 시도하느라고 빌딩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척추기게 돼가지고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얘가 영원한 불구자가 돼.
그 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서 그런데 얘가 임신한 게 밝혀졌어. 그 강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미루고 해서 결국은 얘는 장애인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는 자연유산. 왜냐하면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그 진정을 해갖고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이 엄마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뱃속의 아기만 해서 하는 그거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례죠. 지금 한국에서 걱정하는 거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무조건적으로 강제 불임 수술하고 또는 낙태시키고 그거는 전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형법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예, 그거는 상관없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모자보건법상에도 그게 허용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헌법의 헌법 불합치 판정하고 관계없이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시설에서 그냥 그렇게 되고 일부는 또 부모가 거기에 또 동조하고 그러는 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헌법의 낙태 그거하고 같이 엮는 거는 제가 볼 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헌법상에 새롭게 대두된 문제, 그다음에 새롭게 제정될 문제, 그거에서 파생되는 뭐가 새롭게 걱정이 되는 게 있는지. 그래서 기존의 그런 강제 낙태, 강제 불임 수술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헌법 불합치 판정, 그래서 새로 좀 낙태를 허용하는 그거가 오히려 더 가중적으로 작용해서 더 심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의 이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쓴 거는. 예, 그래서 새롭게 더 추가되는 걱정되는 지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문제가 이미 있는 건 그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장애 여성의 그 모성권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심각한 그 유린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설명이 많이. 예, 근데 오히려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 여성에게는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더 오히려 인권을 지키는 그런 거잖아요. 일반 여성은 결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많은데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 결혼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집에서 여러 가지 자녀 육아 가사 그런 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것을 저해하는 예를 들면 여성 장애인은 임신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에서 시설에서 강제 불임 수술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낙태를 종용받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거를 설명을 하시고 이 헌법 불합치 이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더 말하자면 조장되는 그런 환경으로서 작용한다. 그런데 조금 시설에서 사실은 이게 제가 92년에 성폭력법 제정운동을 할 때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제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시설에서의 강제불임 그런 걸 그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총체적인 어떤 실태에 관한 보고서 그런 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앞으로 좀 기획 사업으로 해서 전체 시설 등등 또는 엄마들 특히 장애인 딸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도 걱정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이 부모의 묵인하에 또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총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합의하에 그런 것을 불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내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렇지만 또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확보를 하고 우리나라 지금 미혼모도 너무 아기 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다각적인 면을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보고서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옛날 일로 치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연 네.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그 폭력 착취 학대에 관한 이제 리포트를 받았는데요. 그 보고서는 굉장히 그 자세하려고 노력을 해서 데이터와 또 각주까지 다 달고 훌륭한 리포팅인데 뒤에 질문으로 가면은 좀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답변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이 보고 내용을 보고 잔뜩 긴장했다가 질문을 보면 예 아니요만 하면 끝나는. 그래서 질문이 그 구체적으로 얻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자세하게 포함시키는 게 현명한 게, 왜냐하면 질문을 하더라도 미흡하거나 아니면은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할 때 질문 내용이 최종 견해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자세하고 명료한 게 NGO들이 그 최종 견해를 원하는 최종 견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 폭력 착취 학대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죠. 여기 보세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학대가 엄벌이 아닌 선체의 사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대답하기가 너무 이거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버리면 그 나라의 법과 이걸 모르는데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질문 같이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정부한테.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무슨 뭘 알고 질문하는 거 뭐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착취폭력 학대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진술 조력을 받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위원이 질문하면 정부가 네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할게요 하고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부 입장일 경우에 어떻게 대답을 할 건가도 다시 상상을 하면서 위에 되게 자세하게 쓴 것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게요. 16조에 대한 질이 이렇게만 안 가고요. 폭력 학대 착취에 대한 어떤 이슈를 내놓고 질문을 하되, 이거 아까 뭐 다른 협약에서 권고 내용 끌어온 것처럼 이 질문,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으로 질문을 갖고 오게 하는데 이 질문을 뒷받침하는 조항들을 또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 솔직히 말해서 16조와 관련된 조항은 12조 법앞의 평등이나 13조 사법 접근성, 그다음에 특히 그 사법 접근성에서 이제 사법 그 지원 시스템 절차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걸 더 구체적. 왜냐면은 제가 그 심의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법 지원 시스템만큼 우린 없어요. 다른 나라. 유럽도 우리 농아인 그 수화통역 서비스나 지적장애인 그 구술이나 인형을 통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 여성 그 진술 이런 거 케이스로 내놓으면 놀라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질의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답변이 뻔하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관련 조항들을 다 끌어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복합적으로 해라. 왜냐면은 13조 사법 접근성에 관한 내용 따로, 16조에 관한 따로 이렇게 하기가 그 거의 35, 6개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최종 견해가. 그러니까 한 문장에 이 관련된 이슈를 강화하기 위한 그 내용들이 문장 안에 여러 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해야 돼요. 질문이. 그래서 결국은 한 질문에 대한 답변 때문에 여러 개가 잘 디자인된 그 최종 견해가 나오도록. 그래서 갈수록 그런 게 이제 까다로워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2, 3차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자유권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저기를 하고, 또 하나는 케이스가 좀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심각한 사회 이슈였던 거를 그냥 하나의 이제 증거나 이런 거로 데이터 지원하면서 임팩트를 팍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피해자 쉼터 이것도 책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마련되어 있다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일단 하나만 있어도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관련 시설이 이렇게밖에 없는데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뭐뭐에 맞게끔 뭐 이렇게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좀 발전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수준이 다른 나라 그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리가 더 명료해야지 우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6개.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네. 목표치를 딱 네. 잡아서, 예. 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여성 조항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하나 이건 제안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장애여성 조항이 그 한국 장애 여성들이 만들어낸 조항이라는 건 전 세계나 NGO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리포팅 하느냐 되게 관심 갖고 봐요. 그래서 가장 스탠다드는 뭐냐면 성인지적 관점으로 다 뽑아낼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젠더 퍼스펙티브를 가진 전체 한국 2, 3차 보고서에 관련된 리포팅이 하나 쫙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항에 그 관련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 논평이 그걸 돕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여성 조항 그러니까 일반 논평 넘버 3 장애여성 조항 일반 논평을 한 35페이지인가 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그 연결해서 다 쓸 수 있고요. 그러고 그게 바로 그 젠더 관점으로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곳. 또 하나 어려운 건 우리가 여성 정책까지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 정책에서 장애 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여성 정책에 포함되도록 두 갈래로 동시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설득력은 있는데 사실 그 신뢰가 별로 안 가는 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이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우리는 그 심정을 이해하잖아요. 당사자 위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구한 대로 막 해서 우리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국가 장관님이 그 데이터도 분명치가 않고 그다음에 그 단체는 우리는 또 신뢰하지도 않고 그 데이터를 준 단체를 밝혀라는데 우리는 밝힐 수가 없잖아요. 좀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 보고서는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딱 그 반사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NGO들도 명확한 데이터, 아니 정보가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하되 명확한 논리. 근데 어쨌든 그러려면은 아까 앞에서 우리 주성희 간사님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각주에 이 데이터나 이 문장에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가 신문 기사여도 되고 예를 들면 뭐 논문 뭐여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형태가 굉장히 이제 백그라운드 페이퍼로는 신뢰도를 줄 수 있어서 디베이트 논쟁이 붙을 때 위원들이 정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예를 들면 정부 예산 3조 어쩌고저쩌고인데 장애여성 지원 예산하면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뭐가 벌써 생기냐면 장애여성 지원 예산 내용을 뭘로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럼 임신 출산만 보신 건지. 근데 왜냐하면은 장애인 정책 모두에 장애 여성의 비율이 요즘은 뭐 50% 가까이 되잖아요. 몇 프로예요? 우리나라 장애인 전체. 그러니까 그냥 그런 논리로 보면은 사실은 장애인 지원의 50%인지 40 몇 프로인지 아무튼 그 프로는 장애 여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거는 약간 이거 읽는 순간 설득력이 없어진 거예요. 내용이 장애 여성 지원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기 때문에 이게 언뜻 들기에는 이미 이거 훅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잘못 말했다가 위원이 정부한테 거의 안 써요. 이런 데이터는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아동 청소년 장년기 노년기 뭐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생애 주기별 이 가장 중요한 그 이론의 백그라운드가 생애 주기별 관점의 장애여성 그 분석 그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우리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대서 표로 딱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다 가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자세하고 데이터가 제대로 된 거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장애여성 조사가 제가 요즘 뭐 글 쓰느라고 찾았는데 장애인 실태 조사가 다 장애 유형별로밖에 안 돼 있어요. 남녀 통계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진정 들어온 것도 남녀 구분이 없고요. 장애 유형별로밖에. 진짜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지.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활동하는데 되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싸움부터 통계 싸움부터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내용들은 또 앞으로 자세히 전 내용을 하시면 또 자문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이게 11조긴 한데 10조하고도 또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총장님. 그 생명권에 관련된. 그래서 몇 개 연결을 시켜서 재난에 대해서 하되, 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안전 종합 대책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시잖아요. 이거는 이대로 가고요. 코비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가 결의를 했어요. 코비드에 대해서는 질의를 반드시 모든 나라한테 하는 거로. 문제가요. 네. 장애인 관련된 코비드 데이터가 아예 없어요. 아니 그 그래서 데이터 있어요. 복지부가. 지난번에 밤에 뭐 했잖아요. KDF. 그때 신 과장님이 데이터를 발표하셨어요. 진짜로? 네. 무슨 없다고 그러니? 그래갖고 우리 다 깜짝 놀랐는데 그 어쨌든 데이터를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코비드도 11조, 10조, 11조만 되는 게 아니라 19조가 포커싱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코비드로 희생자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동 강제 입원된 정신장애인들이 거의 다 그 노인들, 요양원 이 타켓이 거의 감염돼서 희생자로 나오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 자체도 11조, 19조, 그 다음에 탈시설에 포커싱 해갖고 권고를 코비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게끔 코비드 19에 대한 따로 리포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예를 들면 금방 말한 관련 조항들을 여러 개 같이 끌어다가 국가의 대책을 마련하는. 그래서 재난은 이대로 따로 두시고요. 코비드만 따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 방향은 뭐냐면 코비드 19 이후에 변화되는 사회에 장애인의 인클루시브한 소사이어티에 대한 국가 계획, 그거를 요구해야 돼요.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와야 되고,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이미 뿌렸거든요. 그 우리 위원회가.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클루시브 계획이 있느냐 이거 질문하라. 그러니까 코비드 19 이후 사회의 새로운 사회의 뭐랄까요, 변화 정책에 장애인이 모두 다 포함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느냐. 코로나는 지금 모든 각 그 위원회가 다 공통적으로 관심 갖고 질문할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인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더 해고율이라든지 그런 게 통계가 지금 나와 있나요? 없죠. 네, 그러니까 통계부터. 고용, 건강, 뭐 사망률 등등 여러 부분, 그다음에 장애 아동이 그 교육 못 받는 것, 다 포함시켜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김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비드 19 그 해가지고 장애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충 감이 오는데 그 감을 맞춰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거 데이터를 국가가 틀어지고 있어서 주질 않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국가가 안 준다. 문제들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요약돼 있고, 그다음에 특히 고용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고용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역지원센터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맞아. 지역지원센터들이 100%를 닫았는데 음. 그럼 이분들한테는 이제 월급이 안 나가잖아요. 네. 월급이 안 나가, 그러니까 그거 생계. 제로인 거야, 저는. 네. 수익이 제로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군 거냐? 재밌는 건 직업지원시설의 종사자들 100%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지원책은 지원책은 누가 받냐면 종사자들이 받지 이 장애 근로자가 받는 게 아니라서 운영자만 받지. 이런 거를 찍는데 월급이 안 나와. 문제는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아니 막연하게 그러니까 100% 사례를 데이터. 통해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데이터라는 게 100% 데이터만 신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한 보호 작업장 케이스를 케이스도 들어서 있어요. 해야 사례도. 돼요. 사례 네. 통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야 돼요. 사실은 수집을 해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는 거는 케이스를 정부에서 안 준다라고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정부까지 기록을 하는 우리 이만큼 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다 하고 네, 공개 안 하는데 공개 우리가 안 한다. 수집한 사례는 사례 1, 2는 네. 어떻게 케이스를 그렇게 하잖아요. 코비드 이후에 이제 사회정책 변화가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장애 포괄적인 정책이 네, 장애인들이 고려대 들어가느냐. 장애 포괄적인 정책이 과연 있느냐. 네. 뭐 그런 아니면 거.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재난 기금들이 뭐 지원될 때 또 살펴보고 그런 걸 다 일일이 우리 관점에서 다 볼 필요가 있죠. 재난기금이 이제 그게 이제 왜냐하면 장애인을 그때 포함해서 복지부- 지원을 아니 하느냐. 그때 복지부 장관님이 왜 이정표 의원이 장애인 취약계층이 아니냐. 취약계층은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선별적으로 할 때 했더니 장애인은 취약계층이 아니다 이런 답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최근에 내가 상당히 진짜. 저는 발명취약계층에 지금 노인하고 아동만 들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개정을 제가 냈어요. 이정도 예시에다가. 근데 요번에 개정안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빠졌어. 여기서 빠져가지고 내가 이정도 예시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이거 왜 빼놓냐? 이게 빠지는 순간 관련돼 있는 모든 종합계획에서 대상이 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재난은 들어가 있어요. 안전취약계층 장애에 들어가 있는데 발연취약계층은 아예 빠져 있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장애 쪽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이거 좀 바꾸게 밀지 않으면 저희가 가지고 종합계획 나오잖아요. 가면 여기에 또 빠져요. 빠지고 그럼 어디만 들어가냐면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있는 시설만 또 넣는 거야. 그러면 또 지역에 있는 데들은 또 제외되고 이게 이제 맹돌이가 돼서 답답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구체적이잖아요. 네. 그렇게 써야 된다니까요. 알아요. 그럼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한 2년 후에나 있으면 아직도 그때 오늘 마이크 안 켜졌어요. 오늘 녹화로 진행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들 편한 마음으로 이게 진짜 워크숍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나 두 분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정 어린 워크숍 진행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많이 지쳤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워크숍을 저희가 지금 한국장애인재단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장애인의 삶에 직결된 부분들이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핵심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CRPD 안에서 우리 NGO 단체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국가 심의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들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어떤 출발점으로 오늘 워크숍을 기획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양질의 내용의 논의들이 나왔고 저희가 보통의 워크숍하고는 달리 오늘은 자료집화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다듬어서 이 내용을 저희가 공유하고 그리고 비록 녹화 방송이긴 하지만 다른 NGO 단체들하고도 공유하면서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모든 NGO 단체들이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어떤 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두 분 위원님들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비록 녹화 중계로 진행은 되지만 오늘 그 이종성 의원님하고 최영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 중에 못 오셨습니다.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게 장인 재단을 그 지원을 해주신 장인 재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UNCRPD 국가심의 대비한 장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